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과 함께 직업상담사 1급 필기 시험이죠. 객관식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몇 년간의 출제가 되었던 최근 기출 문제를 함께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논점 중심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회 때 출제가 되었던 직업정보론 1차 필기 기출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1회 직업정보론 객관식 기출문제입니다. 자, 직업정보론은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5과목 중에서 세 번째 과목이죠. 그래서 제3과목이기 때문에 문제 넘버링으로는 41번부터 60번까지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자, 41번 문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 능력이 중요해서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국가기술 자격의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했어요. 자주 나오는 논점이죠. 여러분들이 직업정보론 제3편 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워크넷과 기타 직업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국가자격제도를 공부하는 거죠. 국가자격제도에서는 첫 번째 논점이 국가자격제도의 검정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자격제도는, 우리나라의 국가자격제도는 기술사, 기능장, 그다음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러한 국가 자격에 관련해서 이제 종목별로 많은 국가 자격 제도가 또는 시험이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국가 자격 제도는 일반적으로 1차 필기 시험, 2차 실기 시험으로 구성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1차 필기 시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객관식 사지선다고, 2차는 주관식 단문 서술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 이때 국가 자격은 이렇게 1차, 2차로 나누어지는데, 국가 자격 제도 중에서 맨 마지막 단계죠. 기능사 자격 제도 또 마찬가지예요. 1차는 필기, 2차는 실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능사 자격의 검정 기준은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종목에 관해서 숙련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1차 필기 시험을 보고 2차 실기 시험을 통해서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경우와 달리 실기가 중요해서 1차 필기 시험이 면제되는 몇 개의 기능사 자격이 있어요. 기능사 자격에 관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로는 건축, 토목 이런 쪽이죠. 건설, 그다음에 샤시, 배관 뭐 이런 쪽과 관련해서는 주로 건축 분야입니다. 실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차 필기 시험을 면제하고 오로지 2차 실기 시험만으로 자격증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무 분야에서 유일한 게 한글 속기 1급, 2급, 3급의 경우가 기능사 종목에서 1차 필기 시험이 면제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계속 냅니다. 그러면 자, 41번에서 1번 조적 기능사, 2번에 건축 도장 기능사, 3번에 도배 기능사. 이게 전부 다 건축, 건설, 배관, 샤시 이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4번 미용사가 정답이에요. 피부 미용사를 포함해서. 미용사는 건설, 건축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1차 필기시험, 2차 실기시험의 원형대로 출제가 되고 시험이 운행됩니다. 그래서 한글 속기가 들어가도 이것도 사무 분야이긴 하지만 1차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종목이라는 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요.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42번 문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 구조 및 부호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죠. 자, 산업분류 쪽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제 2편에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그래서 이 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공부하고요. 특히 이제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우리가 논점 4가지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업과 산업활동의 개념, 산업활동의 범위 공부했고요. 두 번째 통계 단위 공부했죠. 산업활동의 주체인 개별 생산 단위를 통계의 측면으로 바라본 분석 단위, 통계 단위 종류 4가지 공부했고요. 세 번째로 산업분류의 기준 3가지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런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어떻게 산업분류를 해놓고 있느냐, 그걸 간단하게 봤어요. 그쪽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번 확인해 볼게요. 정답 지문 제가 강조드렸던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맞고 나머지 3개 지문은 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 정답이 될 수 있는 지문들이거든요. 자, 부호 처리를 할 경우에는 알파벳 문자와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틀렸죠? 부호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그래서 제가 만이 중요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강조드렸어요. 그래서 알파벳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 틀린 지문이다. 말씀을 드렸죠? 틀린 거 고르는 문제라면 이게 정답이 자주 됐었던 지문이에요. 정리하시고. 두 번째, 권고된 국제분류, 그러니까 권고된 국제표준산업분류 4차 개정, 통합본 4판이에요. 을 기본 체계로 했으나 국내 실정을 고려해서 독자적으로 분류 항목과 분류 부호를 설정했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개정하면서 그때 마침 이제 국제표준산업분류도 개정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래서 개정된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내용을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나라 표준산업분류에 반영을 좀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국제표준산업분류와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연계성도 높였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현실성 이런 것들이 또 가만히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2번은 정확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3번 중분류의 번호는 001부터 999까지 부여했으며 대분류 사이에 번호 여백을 두었다 했는데 틀렸죠. 중분류의 번호는 3자리 숫자가 아니라 2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01부터 99까지 번호를 부여했죠. 3번도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는지가 중요해요. 01부터 99까지 번호입니다. 뒤에는 맞아요. 대분류 사이에는 번호 여백을 두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소분류 이하 모든 분류의 끝자리 숫자는 한 자리로 가죠.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9에서 끝나도록 하였다. 이렇게 맞습니다. 01부터 99는 중분류의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3, 4번이 다 틀렸는데 1, 3, 4번이 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지문들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2번이 정답. 자, 문제 3번, 43번.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직업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표준산업분류랑 똑같아요. 표준직업분류에서도 공부를 할 때 논점을 4개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가 직업의 개념, 그래서 직업과 직무의 개념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 직업의 성립요건 공부했죠. 그래서 직업의 성립요건 4가지, 계속성, 경제성, 사회성, 윤리성, 비속박성.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활동은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그래서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시를 11가지 들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낸 거죠. 자, 우리는 11가지 예시 중에서 5, 6, 7, 8, 9, 10 외웠었어요. 2차를 대비해서. 자, 직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활동은 하나가 이제 정답인 거죠. 주식 투자에 의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경제성이 비스무리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죠. 경제적 수입이 있으니까. 그러나 경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직업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경제성은 경제적 수입이 있는 활동이라는 게 아니라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제적 수입이어야 한다.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두 번째, 자기 집의 가사 활동에 전념하는 활동. 이 경우도 경제성 인정되지 않아서 직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는 직업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시설 내에서의 경제활동이죠. 이거는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시 8, 9, 10 세 가지 중에 하나네요.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 강제 수용된 자의 수용시설 내에서의 활동은 속박된 상태에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비속박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8, 9, 10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었죠? 이거 하나 외에 교도소 수형자의 교도소 내에서의 강제노역 활동이었죠. 또 하나가 의무 복무 중인 군인의 활동이었어요.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의무 복무가 아닌 부사관, 뭐 부사관이라는 명칭이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의무 복무가 아닌 군인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았을 건데, 그죠? 그래서 의무 복무 중이 아닌 군인의 활동, 즉 대표적으로 직업 군인이겠죠. 의 경우는 직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중에 대분류 1 관리자부터 쭉 내려가서 대분류 9 단순 노무자 있고는 대분류 A가 군인이었죠. 예, 요거는 직업으로 인정하니까 분류 대상이었잖아요. 그건 직업 군인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답은 4번. 자, 문제 44번.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에서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의 방법이 아닌 것은 했죠.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의 종류가 세 가지 검색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으로 찾기, 그 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으로 찾기, 그 다음에 통합으로 찾기죠. 그래서 학력으로 찾기가 나오면 정답일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납니다. 기본 이론할 때 학력 수준으로 찾기라고 나왔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이거는 그런데 2017년 중반기쯤 됐을까요? 워크넷이 조금 손질이 됐어요.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을 하면서 개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 라고 하는 게 별도로 목차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2016년 1회 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문제가 아주 잘 나왔었죠.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가 있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요거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분야별이었던가 분야별 찾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나의 특성에 맞는 지금 이 문제 나온 것처럼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야별 찾기가 있고 그다음에 나의 특성에 맞는 직업 찾기가 있어서 요 속에 검색 메뉴가 3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44번에 보는 것처럼 지식으로 찾기, 업무 수행 능력으로 찾기, 통합으로 찾기 요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요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리고 그냥 1, 그 다음에 2, 3, 4 그냥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검색 기준에서는 홈페이지에 분야별 찾기 그 다음에 여기 3개 이렇게 해서 그냥 돼 있습니다. 요 말이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건 홈페이지 단장을 통해서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는 2016년 1회 때 의미가 있었던 기출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 쪽은 여러분들 1년에도 한 2번씩 많이 나오면 2~3번씩 단장 새로 막 이렇게 손질을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라서 그래서 시험 직전에 워크넷을 한번 싹 들어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정답이 3번이다. 자, 그러면 45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조사의 주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이제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조사하고 이것을 이제 통계 자료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통계 용어들. 그래서 우리가 정보론 제일 마지막 파트에서
고용 통계 용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업자의 개념, 실업자의 개념, 취업률, 구인 배율, 이직률, 이런 거 공부하거든요. 입직률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고용 통계 용어들이죠. 자, 그러면 틀린 걸 고르는 문제네요. 1번 무급 가족 종사자는 통계상 동일 가족 내 가족이 동일 가구 내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 대상 기간에 16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한다. 말을 막 풀어놓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무급 가족 종사자의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은 통계상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되는 무급 가족 종사자의 기준은 뭐냐? 무급으로 가족 구성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장에서 주 18시간 이상 노동을 해야 되죠. 16시간 틀렸습니다. 18시간이에요. 그래서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때는 무급임에도 불구하고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그러면 맞는 지문이겠죠. 그래서 실업자의 개념은 통계상 15세 이상 인구, 즉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내지는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했죠. 그래서 15세 이상의 이 경제활동 가능 인구 중에서 조사 대상 기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였으며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이게 통계상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이거를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시장론에서는 일할 능력도 있고 현재의 시장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도 있지만 현재 취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비자발적 실업으로 공부를 했던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할 능력도 있고 이 얘기가 지금 조사 대상 기간에 일이 주어지면 즉시 취업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일할 의사라는 거는 현재 시장 임금 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래서 구직 활동을 현재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 3번 구직 단념자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취업 의사와 일할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인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 중 지난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는 이런 사람을 구직 단념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직 단념자의 개념은 이거 많이 쓰는 개념은 아닌데 처음부터 구직 의사 자체가 없는 사람,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면 단념할 게 없죠. 구직 단념자란 원래는 구직 활동을 했다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그래서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었으나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취업도 안 돼 있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는 처음부터 구직 활동을 안 하던 사람이 있고 구직 활동을 하다가 이걸 포기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단념자거든요. 그래서 지난 1년 안에 구직 경험이 있었지만 4주간, 최근 4주간 내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입니다. 이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구직 단념자의 개념 가볍게 좀 읽어주시고요. 4번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맞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고용률 계산할 때는 만 15세 이상의 생산 가능 인구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제가 공식을 이렇게 외우지 말고 항상 15세 이상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예요. 정답은 여기서는 1번이 되겠네요. 16시간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46번 문제인데요. 자, 인간이 복잡한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구조의 근거를 둔 이론으로서 직업 선택 결정 단계를 전제 단계, 그 다음에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한 직업 결정 모형은 어떤 거냐 이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주는 최근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정보론 쪽에서 이 직업 결정 모형은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출제가 된 논점은 직업 결정 모형은 두 가지가 있죠. 기술적 모형과 처방적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놓고 골라내는 거거든요, 종류를. 그게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논점이었는데 지금 46번 문제에서는 개별적으로 이제 이 직업 결정 모형 또는 직업 선택 모형의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업 선택 결정의 단계를 전제 단계와 계획 단계, 그 다음에 인지 부조화 단계로 구분을 한 이런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이 뭐냐? 내용을 물어봤잖아요. 이게 힐튼의 모형이죠. 힐튼의 모형. 기술적 직업 결정 모형 중 힐튼이라는 사람의 주장입니다. 힐튼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직업 결정 과정은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전제, 그다음에 그 내담자의 계획, 그리고 요 두 개의 조화 여부.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부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된다. 뭐 이렇게 이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직업 결정의 과정을 전제 단계와 그다음에 자신이 세운 계획,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둘 간의 불일치, 이걸 조사해서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계획을 실행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직업 결정으로 간다.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힐튼의 모형이 여기서는 정답이다. 기본 이론 시간에 제가 교재에다가 표로 각각의 이 모형, 직업 선택 결정 모형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 정리를 해 드렸었습니다. 기본 이론책을 좀 복습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은. 그 다음에 47번 문제.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 종목의 응시 자격의 기준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자, 우리가 국가 자격 쪽에서 검정 기준 하나 논점 잡았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는 이제 응시 자격 쪽을 봤는데, 기술 기능 분야 쪽에서의 응시 자격은 검정 기준별, 그래서 기술사부터 기능사까지의 응시 자격 공부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직종으로 들어오면 한 13개 정도의 국가 자격 제도가 있는데, 이걸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누었죠.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는 국가 자격과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국가 자격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는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는 국가 자격은 다시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로 봤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비스 직종 중에서 1급과 2급으로 나눠질 때 1급은 응시 자격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요. 반드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의 일반적인 모습은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 2급 자격 없으면 맨땅에 헤딩하면 3년 이상 실무종사였고, 그런데 컨벤션 기획사 1급은 여기에 1년씩 더 추가가 되었죠. 실무 경력이. 뭐 그리고 임상병리사였는가의 경우에는 별도의 1급과 2급의 응시 자격의 요건이 둘 다 있었죠. 그래서 2급이지만 응시 자격 제한이 있었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틀린 거 고르는 문제네. 자, 직업 상담사 1급. 당연히 직업 상담사 1급이기 때문에 요거는 응시 자격 제한이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2급은 응시 자격 제한이 없고, 그래서 1급의 경우는 이제 응시 자격 제한이 있는데, 해당 실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틀렸죠. 2급 자격 취득 플러스 2년 이상 실무 종사. 2급 자격 없으면 5년이 아니라 3년 이상 실무 종사예요. 그래서 5년 틀렸습니다. 5년짜리는 없어요. 컨벤션 기획사 1급도 2급 자격 플러스 3년 이상 실무종사. 그 다음에 2급 자격 없으면 4년 이상 실무종사인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 틀렸고요. 그래서 2번 컨벤션 기획사 1급은 동일 및 유사 직무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종사예요. 2급 취득 플러스 3년 이상 실무종사고 1년씩 추가가 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비자 전문 상담사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종사. 이건 정확하게 맞았죠. 일반적인 경우. 그 다음에 4번 직업상담사 2급은 응시 자격의 제한이 없다. 공부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48번. 자,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에서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죠. 이것도 출제 논점 잡았던 거잖아요. 워크넷에서 여러분들이 직업 정보를 검색할 때 기업 형태별 검색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대기업, 강소기업,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일학습, 병행기업, 그 다음에 뭐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있었죠? 또 외국계 기업, 그 다음에 벤처기업,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일학습 병행기업 있고, 최근에 또 추가된 검색 조건 중에 하나가
청년 친화 강소기업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강소기업 또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에서의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 강한 기업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우수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던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소기업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3번 중소기업이 정답. 그래서 예전에는 대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아니에요. 대기업, 우수 중소기업 이랬는데 그 우수 중소기업이 지금은 강소기업이라는 명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49번 문제. 자, 한국직업사전의 숙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숙련기간은 뭡니까? 한국직업사전에서 부가직업정보 중에서 우리가 맨 처음으로 공부했던 겁니다. 숙련기간은 개별 종사자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의 교육, 훈련의 숙련기간을 말하거든요. 따라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이라면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현장훈련뿐만 아니라 취업 전에 이루어지는 교육훈련도 포함하고요. 심지어는 취업 전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훈련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다만 향상훈련은 제외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자, 그러면 1번 지문.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의 교육, 훈련, 숙련기간을 의미한다. 정확한 개념이고요. 2번. 해당 직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를 취득하는 취업 전 교육 및 훈련기간이 해당되며 취업 후에 이루어지는 관련 자격 면허 취득 교육 및 훈련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준으로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교육훈련이라면 취업 전에 이루어지건 취업 후에 이루어지건 상관없이 모두 숙련기간에 포함된다. 2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번 고용통계 용어에서 또 인구통계에서 성비 105는 어떤 의미냐 이거죠. 성비 105라고 하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비의 개념은요. 통계에서 성비의 개념은 여자 인구 100명당 남자 인구가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비 105 그러면 이 얘기는 여자 인구 100명당 100명에 대해서 남성 인구, 남자 인구가 105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총 인구 중에서 여자 100명당 남자가 105명이라는 의미다. 3번이 정답이네요. 여기서는. 됐죠? 그러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지금 더 많은 거죠, 비중이. 그럼 성비 95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총인구 중에서 여성 인구 100명당 남성 인구가 95명이라는 의미다. 이해되시죠? 자, 정답은 그래서 3번이고요. 자, 51번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을 했어요. 이거는 조심하실 게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고요. 호포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은 이런 게 있다. 그래서 호포크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인가,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누가 만든 정보냐,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정답은 2번이죠. 뭐 그죠? 얼마나 비싼 정보인가. 이건 없어요. 그래서 호포크의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평가 기준을 보면 누가 만든 것이냐,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가 수집 제시되었느냐, 뭐 이 정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거 가지고 낸 겁니다. 자, 문제 52번.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 특성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는 직업정보를 공공직업정보와 민간직업정보로 나누어서 봤었어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가 대꾸로 공부했던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그러면 지속적 제공이고 기초적인 정보, 광범위한 정보, 전체적인 정보, 객관적인 정보, 그죠? 그 다음에 무료 제공. 그래서 정보 간의 파급 효과도 크고 연계성도 높다. 이런 거 공부했다고요. 민간직업정보는 그거에 반대죠. 자, 그러면 공공직업정보 일반적 특성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필요한 시기에 최대한 활용되도록 한시적으로 신속하게 생산 운영된다. 민간직업정보의 특성이네요. 니은번.
특정 분야 및 대상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산업 및 업종에 걸친 직종을 대상으로 하다 전체적 광범위한 공공직업정보의 특성입니다. 디귿번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 제공된다. 지속적 공공직업정보의 특성. 리을번 관련 직업정보 간의 비교 활용이 용이하다. 맞죠? 그래서 기초적인 정보, 보편적인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직업 정보들 간의 연계성이 높고 파급 효과도 크고요. 리을도 맞습니다. 기억을 뺀 니은, 디귿, 리을이니까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문제 53번. 단계별 일자리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 설명에 대한 내용을 쭉 서술해 놓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차상위 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이나 종래의 자활사업이나 또는 근로장려세제와 정책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게 정답이죠. 제가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본이론 할 때.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는 종전에 이루어지던 자활사업이나 근로장려세제 사업이 차상위 계층을 정책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즉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은 차차상위 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해요. 즉 빈곤층뿐만 아니라 빈곤 우려 계층까지를 정책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종래 차상위 계층, 빈곤층을 대상으로 했던 장려세제나 또는 자활사업과는 정책 대상의 범위에서 다르다.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는 훨씬 더 정책 대상이 포괄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은 2번. 나머지는 맞습니다. 3번 지문에서도 1년의 기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는 통합적인 취업 지원 대책이고요. 단계적인 취업 지원 대책이고 포괄적인 취업 지원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 54번.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어요. 자,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직업분류 원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 포괄성의 원칙과 배타성의 원칙이 있고요. 특별한 원칙으로서 두 가지가 있죠.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과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 포괄적 업무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을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첫 번째가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두 번째가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세 번째가 생산 업무 우선의 원칙의 순서로 간다. 자, 이와 달리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은요. 1순위가 취업 시간 우선의 원칙, 2순위는 수입 우선의 원칙, 3순위가 조사 시 최근 종사 직업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포괄적 업무와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을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기본이론 할 때.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포괄적 업무에 대한 분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다수직업 종사자의 직업분류 원칙이 하나 정답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주된 직무 우선의 원칙, 최상급 직능 수준 우선의 원칙, 4번에 생산업무 우선의 원칙은 맞죠? 3번 다수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 아, 이거 다수란 말을 집어넣은 게 그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이죠? 이거는 다수직업 종사자에 대한 직업분류 원칙의 1순위 원칙입니다. 정답은 3번. 자, 문제 55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의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런 문제들은 교과서에 잘 없는 내용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됩니다. 그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목적이 뭐냐? 그러면 1번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 및 직업 능력 개발을 통해서 지역 간의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정확하게 아름다운 말이죠. 지역 맞춤형이잖아요. 두 번째,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는 별도로 지역의 고용 관련 현안 문제를 정부 주도로 해결한다. 말이 됩니까 이게?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용 관련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막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고용과 관련된 특히 NGO 같은 비영리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 비영리 법인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뒤에서 정부가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부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하되 정부 주도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NGO나 또는 비영리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게 하고 이걸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래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 사업 창출 사업을. 그래서 2번은 뭐 당연히 틀렸습니다. 비영리 법인과 별도로 정부 주도로 뭐 이런 말 나오면 벌써 정답인 걸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2번이 틀렸습니다. 3, 4번은 아름다운 말이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두세요. 자, 문제 56번. 고용안정사업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이거 제가 거의 최근에 한 2014, 2015, 2016 이쪽으로 가보면 거의 매회 한 문제씩 나왔던 출제 경향이 흐름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사업 중에서 고용안정 사업이 있어요. 그 고용안정 사업의 내용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조정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촉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그 속에 개별적인 지원 사업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섞어놓고 골라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문제에서는 고용안정사업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용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동네가 어딘지를 보셔야 됩니다. 창출, 조정, 촉진 지원 사업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그럼 1번 고용 환경 개선 지원금, 이거 지급하는 거는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죠. 그 다음에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자리 함께하기인데 이건 뭐 아름다운 얘기지 사실은 일자리 쪼개기 사업입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이루어졌던 거거든. 한 사람의 정규직이 하던 일을 두 사람의 비정규직으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아무튼 뭐 고용은 불안정해지는데 일자리 하나가 늘은 거잖아요. 한 사람이 하던 일을 둘이 하니까. 그래서 일자리 쪼개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면 일자리 함께하기라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를 함께하니까 한 사람의 일자리에서 두 개의 일자리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라고 했던 건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일자리 함께하기도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었고요. 시간제 일자리 지원금도 마찬가지죠. 파트타임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 다 고용 창출 지원 사업이네요. 근데 고용 유지 지원금은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경영이 좀 악화되었어요. 그러면 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해고를 하게 되면 실업이 늘어나잖아. 근데 해고를 해야 될 상황에서 기업이 해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도 사실은 취업 고용 촉진을 한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고를 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회사가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할 때는 고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급여겠죠. 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고용 조정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고를 해야 할 상황에서 해고하지 않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고용 조정 지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법규에서도 공부했을 거예요. 정답은 여기서는 4번이네. 그래서 자, 문제 57번. 표준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 표준산업 분류의 적용 원칙은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개별 원칙이 있었어요. 그거 보시면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 맞죠?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서. 그런데 이 주된 산업활동은 어떻게 정했죠? 그 개별 생산 단위의 활동 중에서 부가가치액의 크기가 가장 큰 활동이 뭔지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게 주된 산업활동이고 그거에 따라서 산업분류를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가가치액의 크기를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2순위가 산출액이 가장 많은 활동. 이것도 어려우면 고용근로자 수나 또는 고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총액이나 또는 자본설비의 집중 정도가 가장 큰 많은 활동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정했다. 기억나실 겁니다. 두 번째, 개별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해야 된다. 기본 원칙의 1번 타자죠. 그래서 산출물, 투입물, 생산 공정 이 세 가지 산업 분류의 기준 세 가지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바꿔치기 하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 단위는 산출물과 투입물을 고려해서 틀린 지문이에요. 생산 공정까지 요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 요건 최근에
2017년도인가요? 1회 때인가? 2차 기출 문제에서도 가로놓기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생산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생산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돼야 한다. 이게 이제 개별 원칙인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아모레 퍼시픽 회사와 나들이 화장품 회사와 그다음에 정우성 화장품, 무슈제이 화장품 회사로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거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생산활동에 수행하는 단위는 이제 나들이 화장품 회사죠. 그래서 나들이 화장품 회사는 아모레 퍼시픽 회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돼야 한다는 거죠. 별도 항목이 아니라 동일한 항목으로 분류돼야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상급 분류 단계인 대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는요. 순차적으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고 이것도 정답 지문으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세 분류를 정확히 결정하고는 순차적으로 소분류, 중분류, 대분류 단계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해서 틀린 지문이었다고요.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중요한 논점이 여기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8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뭐냐? 개념을 물어봤네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통계 단위는 통계 단위 중 하나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제도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서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통계 단위는 했죠? 그래서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통계 단위는 뭐예요? 기업체 단위죠.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 집단. 그래서 통계 단위의 종류 4가지. 사업체 단위, 기업체 단위,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지역 단위, 활동 유형 단위. 요 4개 제가 표 설명드리면서 개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재무 관련 통계 작성에 가장 유용한 통계 단위는 그러면 기업체 단위 또는 기업 집단 고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답은 2번. 자, 문제 59번. 한국직업사전의 작업 환경에 대한 설명에서 위험 내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작업 환경 중에 보면 개별 종사들이 작업 활동, 직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작업의 환경을 규정해 놨거든요. 뭐 소음, 진동, 고온, 저온 뭐 있는데 그 속에 위험 내재가 있어요. 그때 그 위험 내재에서의 위험의 종류가 5가지가 있을 겁니다. 요게 이제 2차에서도 한번 쓰라는 문제가 나왔고 객관식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위험 내재에서의 위험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러면 방사선 위험, 기계적 위험, 가스 위험, 전기 위험인데 정답 3번 가스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 내재에서 위험의 종류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계적 위험, 전기적 위험, 그 다음에 화상 위험이 있죠. 그리고 폭발 위험이 있고, 그리고 방사선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위험인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 60번 59번 문제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문제 60번 마지막 문제네요. 한국직업전망의 직업별 정보 구성체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직업전망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업정보의 구성체계가 아닌 것은 하는 일이 있고요. 근무 환경이 있고요. 산업전망은 없죠. 직업전망은 있습니다. 향후 10년간의 고용전망은 수록해놨지만 산업전망이라는 것은 없었다. 우리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여기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2016년 1회 때 출제가 되었던 직업정보론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